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러면 그 계엄령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냐? 네. 과연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뭔가 조건은 갖춰진 것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계엄령은 뭐 마음 먹는다고 내려지는 건 아니죠. 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계엄령 비상조치라는 것은 조건이 첫째 조건이 긴급성 내지는 뭐 사안의 뭐 심각성 뭐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갖춰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대선에서 보여진 부정선거의 규모나 그 부정의 정도가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가담자들의 규모가 너무 거대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연방 대법원조차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죠. 아예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그 부정의 규모가 거대하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총체적인 국난을 맞이해서 그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네, 곳곳에 간첩이고, 곳곳에 적국에 협조하는 자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상계엄으로서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엄령을 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은 긴급성이나 심각성의 문제에서는 뭐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세 개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세 개입. 이 현재 미국에서 발생한 국난이 미국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첩들의 문제는 굉장하죠. 네. 때마침 중국 공산당의 명단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요? 195만 명이라고 하나요? 중공 간첩단의 명단이 공개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짜맞춰진 작전일 수 있습니다. 중공 간첩단의 명단이 흘러나온 것도 다 의도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 대선에서 사용되어진 그 보팅 시스템의 그 조작 가능한 알고리즘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뭔가 이제 시드니 포웰 변호사로부터 주장이 나왔습니다. 좀 더 지나서는 그 사이트라는 서버를 급습하고 난 다음에 도미니언 그 보팅 시스템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직원들이 세르비아 쪽에서의 세르비아 쪽의 그 IT 기술자들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는 현재 그러면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중공과 베네수엘라와 세르비아 외세가 개입해서 바이든을 도와준 거죠. 자, 그럼 외세가 개입한 영모가 되는 거죠. 반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그 처벌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외세를 끌어들인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 숫자가 또 처벌받아야 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 싸움에서 선봉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거죠. 웬만해서는 특히 사법부, 뭐 판사들 같은 그 일종의 새가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것도
평범한 행정 권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비상 조치를 취하고 네, 그 정상적인 어떤 수사기관이 아니라 군을 동원해야만 가능한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엄령의 조건 중에 외세 개입까지도 자 하나 갖춰진 거죠. 특히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는 중공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 경로도 나왔습니다. UBS 증권이라는 증권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지분을 한 70%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한 4천억 달러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 네, 중공에서 나온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공이 가지고 있는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거예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효할 수밖에 없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계엄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정상적인 어떤 수사 그 국가 기관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 그러니까 내부에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수사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정수사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넘어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또 계엄령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정수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뭐 주지사, 대표적으로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또 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밑에 펜서 그 국무장관, 이런 자들이 부정선거의 공정수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수사하려면 또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CIA나 FBI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CIA나 FBI가 움직였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FBI가 안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 결과로 FBI의 이제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바가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해임이 됐다, 잘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발효를 하려고 하면 이거 계엄령은 뭐 그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엄령을 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계엄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이 그 계엄령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살피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느냐를 살피려다 보니까 관전을 계속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나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이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범들이 워낙 규모가 거대하고 또 그 기존의 어떤 언론사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계엄령밖에 없다.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엄령을 내리면 계엄령을 수행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죠. 계엄령은 누가 수행합니까? 국방부가 해야 됩니다. 에스퍼를 해임하고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을 임명했을 때 어느 정도 국방부 내에 계엄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계엄령은 언제쯤 실행하게 될까? 네, 그런 부분을 또 시기를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언제쯤 계엄령을 하게 될까? 네, 계엄령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연기만 솔솔 피울 게 아니라 과연 언제 하는 거냐? 이게 네, 결심해야 될 시기가 기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네. 언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시기가 네, 불과 얼마 안 되는 자녀 임기 내라고 봐야 됩니다. 자녀 임기 내. 네, 자녀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2021년 1월 19일까지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1월 2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1월 19일까지입니다. 자, 그 1월 20일 날 새롭게 취임해야 될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그 부분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혼란의 시기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낸시 펠로시가 대행자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려면 1월 19일까지는 계엄령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 네, 부정선거범들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녀 임기 중에서도 그 부정선거범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죠. 네, 하루 이틀 뚝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자녀 임기라고 해봤자 2021년 1월 19일이면 자,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네. 12월 달, 네, 한 15일, 16일 남았고, 1월 달 가서 19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범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네, 이제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 네, 하루하루, 네,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일 날,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네, 국민들에 대해서 네, 입장을 표명하고 네, 얼마나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네,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죠. 그런 뒤에 이제 이 12월 14일에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또 헌터 바이든의 그 뭔가 중공과의 커넥션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서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조 바이든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합니다. 네, 이것도 또한 이제 계엄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시건주에서 그 투개표기 포렌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들고 있었는데 네,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죠. 네, 앤트링 카운티에서 사용했던 22개의 투개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해서 포렌식 조사를 해보니까 조작이 가능하다. 68%가 조작될 수 있었다. 조작되었다. 뭐 이런 이제 예비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 포렌식 결과를 만약에 도미니언 시스템을 사용했던 모든 주에다 적용하게 되면 30개 주인가요? 30개 주의 투표가 전부 무효가 되는 상황. 2020년도 미국 대선은 도미니언 시스템을 사용한 선거는 전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각 주지사 또 주의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면 내펜서 같은 자들은 절대 안 하지요. 명령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하에서 이제 군이 나서서 그 투개표기 도미니언 시스템을 전부 압수해서 다시 포렌식을 해보면 실상이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포렌식 결과가 현재 비상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2월 오늘이 15일인데 16일 날은 또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또 어떤 우리를 놀라게 할 증거들이 나올지 모르죠. 조지아주 청문회, 미시간주 청문회, 위스콘신 청문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들과 증언들이 나왔죠. 조지아주에서의 그 아레나 센터 개표장에서 벌어진 그 동영상은 정말 미국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준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빼박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이번에 또 상원 청문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제 부정선거를 해결하려면 정상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상원 청문회에 나올 것 같고, 또 12월 18일 날 D&I 국장, D&I 국장이 이제 그 2018년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선거가 있은 후 45일 이내에 미 대선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세 개입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국장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외세 개입, 중공의 개입이 계속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세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결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storm is coming,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비교를 해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태극기 집회 내에서 계엄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의 계엄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계엄령에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계엄령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공군 소장, 공군 투스타 출신인 그 한성주 장군, 예비역 한성주 장군으로부터 그 계엄령 주장이 강히 나왔습니다. 뭐 한성주 장군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주장했던 계엄령 주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하려고 하면 사실 계엄령을 수행해줄 군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조직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에 계엄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 군이 제대로 계엄령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계엄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라는 건 뭐냐?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저질러진 부정이 허위로 마구 만들어져서 국민들을 선동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부패 비리에 더해서 자, 권한을 남용해서 독재를 한다. 네, 이렇게 또 죄가 더 만들어지죠. 네. 그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게끔 무력화 시켜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있다고 해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칼을 휘두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 네, 뭐 일단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 행진만 봐도 그렇고, 네, 충분히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좀 받쳐주고 있어요.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어떤 각본처럼 내놓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증거를 내어놓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해내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11월 3일 선거 이후로 이제 현 시점까지 순서대로 그 법률팀이 움직여주고 청문회를 하고 또 증인들을 불러내는 이런 것들이 잘 짜여진 각본 같다 이겁니다. 그 각본에 따라서 이제 기승전결 해서 그 기승전 이제 계엄령으로 가게끔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 스토리를 잘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계엄령 선포에 실패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대통령을 마치 이런 부정선거를 예측이나 한 듯이 외세 개입에 의한 선거 침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 개입했던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겠다 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사전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거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실행하는데 장애물은 뭘까? 장애물은 뭘까? 장애물이 있겠지요, 당연히요.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내부에 침투해 있는 그 위장 세력이죠. 위장 침투 세력.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편이 아닌 적들에게 매수된 자들. 특히 이제 CIA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FBI, 또 법무부 장관. 근데 법무부 장관 요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 전에 원고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일주일 전에는 뭐 사임할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 일주일 만에 사임을 하네요.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이 현재 언론사입니다. CNN, MBC 뭐 이런 오랜 동안 언론사를 대표해 왔던 여론 조작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사실은 큰 장애물이죠. 거기에 더해서 페이스북이 그 페이스북 저커버그의 와이프가 중공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쩌면 중공 자본에 의해서 빅테크로 성장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빅테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룹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이 있기는. 그런데 그 장애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계엄령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장애물은 아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연방 대법원의 존재입니다. 특히 연방 대법원의 어떤 판단에 의존하려는 거, 그런 게 있죠. 과연 이제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현재 벌어진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판사들의 속성이 그 판사들 그 재량, 그 그릇의 크기가 깜냥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워낙 큰 범죄는 자잘한 범죄는 판사들이 판단합니다. 뭐 살인죄까지 그 정도는 뭐 살인범들 정도까지는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를 반으로 쪼개는 정도의 어떤 새싸움이 벌어진 이 정치적인 파워 싸움에는 판사들의 그 용량을 벗어납니다. 판사들 판단의 용량을 벗어나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놓고 국민들이 나눠서 싸우는 이 싸움을 판단해서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못한다 이거예요. 워낙에 광범위하다. 이 범죄의 규모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 조직적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정선거 가담자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또 수색하고 조사하고 검거하고 이런 일들은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이 대법원 판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대법원 판사들이 감당한다고 치자 하면 그 만약에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하는데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 대법원 판사들을 준공의 그 검은 돈이 매수할 수도 있어요. 또 그 판사들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세력,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또 판사들을 협박해요.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렇게 되면 판사들도 또 정상적인 판결을 못하고 비정상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정선거범들을 다루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계엄령 하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커리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연방대법원에서 혹시나 뭐 판결을 제대로 해주겠지 하고 의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런 데 뭔가 좀 우려를 해보는 거죠.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계엄령을 실행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첫째로 이제 부정선거범들하고 말싸움 할 일이 없어집니다. 티격태격하면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부정선거라는 건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범들을 처벌하면 되는데, 이제 부정선거범들이 워낙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여론의 지원 사격을 받다 보니까 뭐 그 각 주의 뭐 법원 판사들은 부정선거범들을 어떤 그 징계하는 그런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범들하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언론하고 싸우죠. 자, 대통령이 돼서 언론의 기자들하고 또 기자회견에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실행해서 군대를 통해서 부정선거범들 잡아들이고 또 군사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범들하고 또 부정선거범들을 지원하는 그 언론의 기자들하고 싸울 일은 없는 거죠. 또 부정선거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빅테크, 또 빅미디어, CNN, MBC, 뭐 페이스북 이런 그 세력들을 다루기가 좀 쉬워진다. 그 약점과 하여튼간 뭐 규제를 하는 방법이 뭐 정상적인 어떤 법 체계보다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는 각 주의 그 독립성, 각 자치성을 각 주가 자치적이죠. 자치적인 건 연방 국가다 보니까 그 연방 국가들의 자치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각 주의 그 주지사와 그 국무장관들이 거의 뭐 대통령의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우편 투표에 서명 좀 확인하라 해도 확인을 안 하지요. 네. 제대로도 한번 재검표 좀 해봐라 그래도 재검표 제대로 안 하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각주 선관이나 주지사 또 내지는 국무장관들하고 또 아웅다웅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계엄령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강력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하찮게는 그 우편 투표, 네, 봉투 서명이 어, 진정한 것이냐, 네, 그 서명자의 서명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범들을 뭐 일망타진할 수 있다 이겠습니다. 일망타진. 네. 그리고 이게 계엄령을 통해서 부정선거범들을 드러내게 되면, 네, 부정선거범들이 드러나게 되면 뭐 바이든이 몇 표를 득표를 했다, 뭐 몇 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부정선거범이기 때문에 처벌돼야 됩니다. 네. 사형 면하면 다행이고요. 네, 몇백 년형 징역형 받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 뭐 하겠습니까? 부정선거범인데. 자, 그래서 계엄령으로 간다는 것은 네, 뭐 몇 석 그 선거인단 그 의석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 부정선거범들을 일망타진해서 처벌하는 것이다. 네, 계엄령이라는 것은 네, 부정선거범들을 일망타진 처벌해서 미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네,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서두가 좀 길어서 서두만 따로 끊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본 내용은 따로 2부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제 뭐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매일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고요. 정말 급변하고 있고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요.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미국의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또 저는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네. 또 그거 어떤 내용이냐? 네, 선거 자유 방해죄인데 그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선관위 시스템은 안전한데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거인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이제 제가 혐의를 받고 또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해킹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뭐 부정선거범들이 시스템을 갖고 놀았다. 미국에서 그 미국의 사례하고 또 한국의 사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가 크게 다를 것이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미국에서의 부정선거의 그 현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해킹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정선거범들이 그 아예 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쥐락펴락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저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남일 같지 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